자, 무건대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강의 학습 목표가 있어죠. 자, 무건대리에서 본인이 갖는 주인권의 법적 성질과 주인 거절권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무건대리에서 상대방이 대한 철회권과 철회권을 이해하셔야 되고 125조 표현대리,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표현대리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세 종류가 있죠.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대리가 있고요. 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바로 125조, 126조 표현대리를 이해하셔야 되고 월권, 그러면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129조와 관련돼서 그러면 표현대리의 특징을 모두 다각도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우려는 게 이렇게 이제 체계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무건대리에 대해서 무건대리입니다. 이 무건대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협의의 무건대리라는 게 있어요. 협의의 무건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표현대리가 있죠. 그래서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와 관련돼서는 126조, 125조 표현대리, 그 다음에 126조 표현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129조 표현대리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요 무건대리는 넓게 이제 강의 무건대리라는 거죠. 강의 무건대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 협의의 무건대리와 표현대리. 그러면 표현대리도 일종의 뭐예요? 무건대리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건대리의 공통 요소는 누구의 보호제도입니까? 대표적으로 상대방 보호제도의 취지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보호의 취지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구성해 놓고 특히 그래서 무건대리, 그래서 학습 목표가 1번과 2번에 대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 이거는 협의의 무건대리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은 표현대리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와 이 두 가지 정도의 학습 목표를 내세워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죠. 자, 무건대리 사례 쟁점 구조가 있습니다. 사례 쟁점 구조와 관련돼서는 본인과 무건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이고요. 무건대리인이 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을.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은 병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런 구조가 형성되죠. 갑과 병의 관계에서 우리가 을의 여러 관계, 근한이 없을 대리를 행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각각 을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생각해봐요. 아버지 집이 1억짜리예요. 요 을이 뭐다 10억에 팔아왔다고 생각해봐요. 가슴이 뭐다 벌렁벌렁거리죠. 그러면 갑은 뭐다 잽싸게 뭐 해야 돼? 추인해야 되겠죠. 이게 대표적인 추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억짜리를 뭐다 7천만 원에 팔아왔다. 이거는 추인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추인권이라는 것은 무건대리 추인과 관련돼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무건대리 추인이 발생하게 되죠. 무건대리 추인은 요거는 무슨 상태다? 본인이 행위 시점에서 대리인이 행위 시점까지 요거는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로서 무건대리 추인하면 소급하여 뭐다 유효가 되는 게 바로 추인권에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자, 추인 거절권입니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각과 을의 관계에서 그러면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과 관련돼서는, 자, 병원 관련돼서는 뭡니까? 철회권과 바로 최고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이게 협의의 무건대리입니다. 그럼 철회권에 대해서는 뭡니까? 선의만 인정돼요. 자, 철회는 뭐다? 계약을 처리하는 거니까 악의자한테 처리한다면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선철이라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최고권과 관련돼서는 네가 받을래 안 받을래 선의 악의 둘 다 인정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그런다면 요 상대방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 갑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 이제 똥이 있죠. 결론적으로 똥은 대리인이 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135조 표현대리 135조 책임과 관련돼서 연결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무건대리 사례 쟁점 구조는 일단 본인과 무건대리인의 관계, 그 다음에 대리인과 무건대리의 상대방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협의의 무건대리를 처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크게 봤죠. 강의 무건대리, 그래서 협의 무건대리와 표현대리가 있다. 자, 표현대리와 관련돼서는 125조, 126조, 129조 표현대리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무건대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잡아야죠. 권한이 없는 타인이 본인을 위해서 대리권 없이 대리를 한 경우, 이게 대표적인 무건대리 개념이 탄생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우리가 꼭 확인해 줄 거는 무건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는 무효입니다. 이거는 무건대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서 의해서 우리가 한번 타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무건대리의 문제점은 뭐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무건대리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기속시킬 수 없다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대리행위이기 때문에 대리인에게도 법률 효과를 기속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건대리의 책임론과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의 태도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민법은 무건대리의 상대방을 보호하여 대리인 제도의 신용을 높이 유지하기 위해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건대리 두 가지 무건대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강의 무건대리는 협의의 무건대리와 대표적으로 뭡니까? 대표적으로 협의의 무건대리와 표현대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대리는 몇 조가 가지고 있냐?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대리가 있고 126조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129조 표현대리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건대리로서 무건대리 가운데서도 본인에게 책임을 지어도 좋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표현대리 제도의 근거가 되고요. 협의의 무건대리는 무건대리인 자신이 책임지는 무건대리로서 무건대리 가운데 표현대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나 표현대리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상대방이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게 대표적으로 협의의 무건대리와 관련돼서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건대리의 특성으로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건대리가 있는데 이거의 공통점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특히 거기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특히 가로 2번을 우리가 보죠. 자, 우리가 공통적 요건으로서 상대방 보호제도다. 근데 우리 가로 2번의 무건대리 제도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는 표현대리에 의해서 전적인 책임을 제하고 상대방이 가실이 있다 해서 가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강할 수는 없다라는 것. 이게 판례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본인의 고의 가실 여부는 불문하며 무건대리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건대리의 고의 가실 여부는 불문한다라는 것. 그럼 결론적으로 공통적 효과는 뭐냐? 바로 무건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한다.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만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또한 무건대리는 협의의 무건대리의 책임을 주장할 수도 없다라는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건대리의 특성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강의 무건대리는 협의의 무건대리와 표현대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표현대리와 관련돼서 125조, 126조, 129조 표현대리를 하나씩 요건과 효과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의 무건대리와 표현대리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상대방 보호제도로서 누가 주장한다? 바로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표현대리에서 125조 표현대리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25조 표현대리 뭡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대리가 대표적인 표현대리 책임 발생이 되는 게 바로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대리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125조 표현대리와 관련돼서 항상 125조 표현대리라고 외우지 마시고 여기 측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숙지하라는 거예요.
자,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 대리다. 이렇게 외워둬야 돼요. 그러면 대리권,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 수요 표시란 대리권이 수요가 있어야 되겠죠. 대리권 수요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를 해줘야 돼. 이때는 대표적인 통지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탄생하게 되고. 자, 그러면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 대리는 우리가 이제 125조와 관련돼서 첫 번째 표현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러면 자, 표현 대리의 대리 행위는 어디에 돼? 대리권 대리권 범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표시된 대로의 범위 내리권.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범위를 초과해 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126조 표현 대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하나의 승인 요건이 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상대방은 뭡니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라는 거. 무과실이. 이때 선의는 추정받죠.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본인은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사실의 입증 책임이 있다. 그래서 대리권 부존재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인 뭡니까? 근데 갖다 붙이면 되죠. 대표적으로 이게 성립 요건이 돼. 성립 요건이 돼요. 그럼 성립 요건에 대해서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될 건가? 자,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러면 이미 대리에서는 적용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법정 대리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해올 때 대리권 수여, 그러면 대리권 수여 표시는 이미 대리는 적용이 있지만 법정 대리는 적용이 없다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그렇게 의미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25조 표현 대리의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 대리는 대리권의 수요 표시해야 되고 대리권의 선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야 되고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대해서 승인 요건이 탄생하게 되고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리에는 적용이 있지만 법정 대리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자, 2번은 126조 표현 대리가 돼요. 126조 표현 대리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돼.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표현 대리 중에서 제일적으로 사례가 많이 출제되는 게 여기 2번입니다. 2번에 대해서 이거는 뭐다? 집중적으로 공략해줘야 돼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와 관련돼서. 자,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대표적으로 뭐냐? 그래서 이제 의의와 관련돼서는 권한을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의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권한을 넘는다. 권한을 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그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탄생하게 되죠. 자,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는 데는 기본 대리권의 종류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한번 캐치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것. 첫 번째 요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대리권에는 대표적으로 임의 대리, 임의 대리도 적용이 돼 있고 법정 대리도 적용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권한 A의 법률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대리인이 권한 A의 법률 행위를 해야 된다. 자,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요건이 되죠. 자, 제3자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에서 권한이 있다고 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요 세 번째 관련돼서 C로 정의되어 있죠. 정당한 이유. 그래서 정당한 이유. 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의 논점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란 그래서 제3자에게 대리권이 넘는 표현 대리권을 넘는 대리에서 권한이 있다고 민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제3자는 대리행위 상대방만을 의미하고 상대방과 다시 거래한 자는 포함되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다서설은 상대방 입장에서 선의 무과실로 이해하나 판례는 대리행위 당시에 존재한 여러 사정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대리인이 있을 것으로 입증할 만한 있을 것으로 믿을 만한 경우를 말한다고 하는 게 바로 대표적인 97년도 판례가 나와 있죠. 따라서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통설은 다른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한다고 하나 판례는 대리행위 당시 대리권에 관해서 의심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조사하기나 한다고 하여 상대방의 이점을 부담시키고 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와 관련돼서는 우리 126조와 관련돼서는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에 관한 정리가 딱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125조 통설은 본인. 자, 판례는 본인입니다. 126조와 관련돼서는 본인이 통설이고 그다음에 판례는 상대방.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두십시오. 그래서 129조 본인, 그다음에 판례 본인 이렇게 되죠. 자, 표현 대리에 있어서 표현 대리인이 대리권을 갖고 있다고 믿는데 상대방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 성립 당시의 재판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고 표현 대리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대리인이 권한의 법률 행위를 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놓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될 건가? 자, 적용 범위는 우리 125조는 임의 대리는 적용이지만 법정 대리는 적용이 없죠. 그러면 우리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법정 대리에도 적용이 있고 임의 대리에도 모두 적용이 있다라는 거.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모두 적용된다. 그래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된다라는 거. 모두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요 세 가지. 125조, 126조.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129조 표현 대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29조에 대해서 권한을 없는 표현 대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자, 129조입니다. 자, 대리권 소멸이 표현 대리가 되겠죠. 자, 대리권 소멸의 첫 번째 대리권이 넘어야 되겠죠. 첫 번째 이제 의의가 탄생하게 되고, 자, 두 번째에 대해서 요건입니다.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전에 존재했던 대리권이 대리권 행위 당시에 소멸해야 된다. 그래서 대리권의 소멸에 관해서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이때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 상대방의 악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제 126조, 125조와 관련돼서 우리 선의 무과실과 관련돼서 특히 126조는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고 나머지는 본인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요건과 관련돼서도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뭐냐? 임의 대리에서도 적용이 있고 법정 대리에서도 적용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임의 대리, 법정 대리의 실익이 발생한 것은 125조에 대해서 125조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의미가 전개되기 시작하네. 자, 그렇다면 크게 이제 봅시다. 표현 대리 효과가 이제 존재이 돼요. 표현 대리 효과. 자, 표현 대리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보시죠. 자, 이제 본인이 있어요. 본인이 있고.
자,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리인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과 상대방의 효과가 이제 발생하겠죠. 본인과 상대방. 본인은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물로서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여기 표현대리는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까? 바로 상대방 보호제도죠. 다만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를 승계를 간입으로 본인은 처인할 수 있다. 또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권행위를 초과한 무권대리 행위는 전부 무효가 아니라 수권행위 범위 내에서 본인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강의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다.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는 결론적으로 상대방 보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물로서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 첫 번째 효과가 탄생하게 되네. 자, 두 번째 상대방의 주장.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 동안에는 무권대리로 취급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뭐다 주장해야 되겠죠. 그 결과 무권대리에 대한 민법의 규정은 상대방의 주장이 없는 표현대리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거나 최고, 철회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철회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상대방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요.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에서 우리가 봤고, 이 대리와 상대방의 관계의 효과는 어떻게 탄생할 건가? 그걸 한번 숙지해 놔야죠.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무권 대리도 처리하지 않고 바로 135조의 무권 대리의 책임,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걸 이유로 다수설은 부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인과 표현 대리의 관계. 표현 대리의 관계. 만약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면 본인은 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자, 법률에 의한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현 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길 때 본인은 불법 행위에 대한 표현 대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자, 표현 대리의 부당이득을 얻을 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사무관리 규정에서 된다면 우리 사무관리에 대한 권리 의무 등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소송행위 강제집행 수열사 표시 민법상 표현 대리 규정 적용은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 자, 그럼 표현 대리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자, 아까 무권대리 쟁점으로서 이게 대표적인 협의 무권대리 장법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봤죠. 다시 한번 이 쟁점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협의 무권 구조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인과 관련돼서 아까 뭐라고 잡았죠? 갑이라고 우리가 잡았어요. 무권 대리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관계에서 병의 관계를 우리가 봤죠. 그래서 각각, 그 다음에 각과 병의 관계, 그 다음에 을의 구조 관계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본인에게는 대표적으로 이제 주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인권과 주인 거절권이 있어. 그러면 본인 무권대리 주인은 소급하여 유가 된다. 그러면 주인하기까지는 무슨 상태?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주인 거절을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자, 만약에 갑이 이런 작년 재작년 문제가 이거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집이 뭐다 2억인데 요 을이 뭡니까? 자, 을이 뭡니까? 1억에 팔아왔어요. 1억에 팔았습니다. 근데 갑이 돌아가셨어요. 요때는 을이 뭡니까? 을이 상속이 되겠죠. 그러면 요때는 표현 대리가 무권 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죠. 한번 요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으로써 건반원의 원칙에 반함으로써 그거는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갑이 자기 2억짜리 집을 자기 아들이 1억에 팔아와서 갑이 돌아갔을 때 이 집에 대해서는 상속을 을이 받게
되거든. 그때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그때는 무권 대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게 되는 거겠죠. 가까울의 관계에서 그 하나가 형성이 되고, 자, 병과 관련돼서는 철에서는 선철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철. 그래서 선의일 것, 철회권에 대해서는 내가 계약을 처리하겠다. 제거를 하겠다. 그러면 처리하겠다. 그러면 병의 상대와 본인의 대 우리가 행사할 수 있고요. 만약 최고권에 대해서는 네가 받을래 안 받을래 이거죠. 그러니까 선악 둘 다 인정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 철회권과 관련돼서 선의일 것, 최고권은 선의하기 이거에 대해서 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철 중에서 제일 약한 선철이라고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 협의의 무권대리와 관련돼서 무권대리 사례 쟁점 구조와 관련돼서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계약의 무권대리가 있고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의 무권대리 있죠. 자, 계약의 무권대리로서 130조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본인과 상대방의 권리 나오네요. 본인의 주인권 그러면 형성권이다. 주인이란 본인이 무권대리 효과를 자기에게 기속하려는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무슨 권이다? 바로 형성권이 되죠. 그래서 주인의 방법 여기에 나와 있고요. 자, 이제 132조 주인과 거절의 상대방이 나오네. 주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하며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뭐다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인과 주인의 거절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상대방이 해야 되겠죠. 근데 갑이 어라테도 뭡니까? 주인과 주인 거절권을 행사하지만 만약에 병이 모른다면 그때는 어라테 병한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갑이 어라테 주인과 주인 거절권을 했다면 병원마다 요 병이 알고 있다면 그때는 요 갑은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생기게 되죠. 그러게 바로 대표적인 132조와 관련돼서 주인과 주인 거절의 상대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인의 효과는 어떻게 될 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주인권과 관련돼서 주인의 거절권. 그럼 주인 거절권은 뭐냐? 본인은 적극적으로 주인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함으로써 무권 대리를 확정적으로 본인에게 무효화시키는 것. 그래서 주인 거절은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됩니까? 확정적 무효가 되죠. 요거는 주인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무권들의 주인은 대표적으로 유동적 무효죠. 그러니까 본인 시점부터 본인이 여기 시점부터 대리인이 하는 시점 여기죠. 대리인이 행위 시점이 바로 여기죠. 그럼 무권대리를 주인하면 되면 이렇게 소급해서 본인의 주인시켜 이렇게 소급해서 인정해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그래서 이걸 무슨 상태다? 유동적 무효 상태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 무권대리 추인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렇게 연결이 돼요. 자, 본인의 주인 거절권 이렇게 이제 그러면 다만 상속으로 그렇게 해서 본인의 주인 거절권과 관련돼서 A, B가 있어요. 다만 상속동으로 무권들의 지위와 본인의 지위가 한 사람에게 기속되는 경우 주인을 거절할 수 있는 거가 문제되며 통설은 본인이 무권대리 지인을 상속하는 경우 주인을 거절할 수 있으나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주인을 거절할 수 없다는 입장이 바로 작년, 재작년에 출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최고권이 되죠. 이 최고권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민법 131조에 규정해 놨다고. 그래서 최고권, 무권대리 상대방이 행사하는 최고권은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본인의 주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본인에게 무권대리 효력에 관해서 본인에게 무권대리 효력에 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인정 여부를 물을 수 있는 본인에 대한 권리입니다.
채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은 무권 대리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에 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채권과 관련돼서는 선, 악입니다. 선이, 악이 다 인정할 수 있고 요 채권과 관련돼서는 누구? 본인이죠. 본인에게 우리가 행사를 하는 거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법은 131조의 규정을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131조. 자, 상대방의 채권권과 관련돼서는 철회권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대표적으로 134조가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무권 대리와 계약을 체결한 당시 선의의 상대방이 본인의 주인 또는 주인 거절 전에 본인 또는 무권 대리인에게 여기는 본인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본인도 할 수 있고 다음에 대표적인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회권과 관련돼서는 본인 또는 무권 대리인에게 그럴 때는 뭐예요? 선의해야 된다라는 거.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단독의 의사 표시를 무권 대리 상대방에 뭐라고 그런다? 철회권이라고 합니다. 자, 철회가 있는 후에는 본인은 주인할 수 없습니다. 철회의 의사 표시는 다시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A와 B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요 갑이 이제 뭐다 책임을 수인권도 없었고 주인 거절권도 없었고 그다음에 병도 철회권과 철회권이 최고권도 없고요. 그러면 요 어리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대표적으로 민법 135조 무권대리 책임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135조는 무권대리 상대방에 대한 책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과 관련돼서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주인을 얻지 못할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되고 요건이 성립하고 본인의 주인을 얻지 못할 때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얘의 선택에 따라서 자, 요 본인의 선택도 아니요, 뭐 대리인의 선택도 아니요, 요 뭐다 병이 뭡니까? 상대방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했다. 누구 선택에 따라서?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의미가 됩니다. 이 철회가 있는 후에 본인은 이거면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자가 행위 능력이 없을 때 그러면 만약에 요 병을이 뭡니까? 미성년자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미성년자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요 선택에 따라서 을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을 감당하라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보나 이거는 가혹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즉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에 대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요 요건이 자 민법 135조의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대리 책임 발생 요건으로서 첫 번째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를 항의했을 것.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한 본인의 주인을 얻지 못하였을 것 또한 상대방은 철회하지 아니할 것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되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여야 된다는 이런 135조 성립 책임 발생 요건은 4개 요건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리고 다수설에 의하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 협의의 무권대리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 고의 가실은 뭐다 불만한다. 근데 효과는 누구의 선택에 쫓느냐? 바로 상대방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 대리인의 선택에 쫓아가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행위한다라는 거. 그걸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단독행위와 무권대리가 있네요. 단독행위와 무권대리는 136조로서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책임과 관련돼서 단독행위는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칭한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를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할 때 한해서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를 할 때도 또한 같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권대리 뭐의 의미를 해서 이거는 우리 무권대리와 관련돼서는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걸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은 주인권과 주인 거절권이 있고 우리 병에 대해서는 철회권은 선의해야 되고 본인이고 최고권은 본인, 선의, 악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여기는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이죠. 134조와 관련돼서 규정이 되어 있고 자 최고권은
본인에 대해서 131조, 그래서 선의 악의.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건대리 쟁점 구조에 대해서 꼭 사례 문제가 출제되니까 요거 관계는 반드시 구조를 형성해 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학습 8강 목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첫 번째 무건대리에서 본인이 가지는 취인권의 법적 성질은 바로 형성권이죠. 자, 취인권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취소권의 포기,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취인권의 성질은 형성권이 되죠. 취인 거절권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 협의의 무건대리 조금 전에 했던 본인한테는 취인권과 취인 거절권을 가진다. 취인권과 관련돼서는 소급 유효가 되고 취인 거절권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자, 이번엔 무건대리 상대방이 가지는 철회권과 채권을 이해해야 된다. 철회권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선의죠. 본인 또는 무건대리인 이렇게 되죠. 채권은 우리 본인 그 다음에 선 또는 악이죠. 그래서 철회권, 채권권 이해하셔야 돼. 두 개에 대해서. 자, 125조, 126조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되죠. 126,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요. 대리행위 외의 법률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의미가 연결되고요. 129조 표현대리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권한을 넘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되죠. 표현대리의 특징. 그래서 우리 협의 강의 무건대리는 협의 무건대리와 표현대리가 있는데 그러면 무건대리와 표현대리는 누구의 보호제도다? 상대방 보호제도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4가지, 5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 8강 학습 목표를 이뤄서 책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술에 배울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필기보다는 자꾸 들어서 일단 귀를 뚫어야 돼요.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2번 듣고 3번째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 무게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최소한 몇 번이 반복돼야 돼요? 25번이 반복돼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 번 듣고 책을 스스로 읽고 다상향해야 된다는 걸 늘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8강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져 놓으시면 됩니다.